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의 최초의 왕조인 물론 이 하왕조는 하왕조가 만든 문자로는 하의 존재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은 중국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가 상. 이 상은 갑골문이라는 이 상나라 사람들이 남긴 문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상이라는 존재는 이제 증명이 됐던 거예요. 물론 유적 유물도 포함해서 이러한 이제 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중국을 지배한 나라가 주였지, 주. 이 주 나라가 이 상을 정복을 하고 보다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제도가 봉건제. 그리고 이제 이 주나라의 경제제도로서 정전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이 주나라가 8세기경 견융족의 침입으로 결국 수도를 뺏기고, 원래 수도는 호경이죠, 호경. 호경을 뺏기고 수도를 나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나급이 지금으로 얘기할 때 우리 발음으로는 낙양, 중국어로는 러양이래요, 러양. 그래서 중국은 이 수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나라는 호경에 있을 때는 서주, 즉 서주는 이 봉건제를 비롯한 주나라의 통치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주나라의 왕은 보통 이제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가 주나라 전체를 제대로 이제 봉건제를 통해서 통치한 때가 이제 서주고, 이 견융의 침입으로 결국 수도를 뺏기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주나라는 보다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몰락을 하면서 천자가 중국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를 지배하는 상태로 축소가 되고, 반면 주 천자의 신하들이었던 제후라는 존재들이 이제 각 지방마다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이때를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서에서 옮겼기 때문에 동주라고도 하지만은, 동주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대요. 춘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게 되는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하게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왜 춘추시대는 BC 770년부터 403년, 전국시대는 403년부터 BC 221년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주천자를 떠받드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존왕양이 왕을 떠받들고, 즉 주천자를 떠받들고 그러면서 오랑캐를 물리친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주천자를 떠받들어주고,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엄청난 세력 경쟁을 펼치게 되지. 이때 이제 춘추시대 처음 들어왔을 때 주천자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각각 제후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 제후들도 각각 이제 자기 나라를 표방하게 되는데, 춘추시대 초기에는 백수십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수십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패라고 해요. 오패. 어떤 나라가 있느냐? 오, 월, 제, 진, 초.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이 오패만 생각을 해서 춘추시대에는 나라가 5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수십 개의 나라들, 물론 가면서 계속 줄어들어서 전국시대 초기에 오면은 이제 한 70여 개까지로 줄어들게 되는데, 엄청난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진행되는데, 그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5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는 뭐냐? 이 403년에 하극상이 벌어져. 하극상. 그래서 이 진나라에서, 이거는 이때 진시황의 진나라와는 다르고, 요거는 여기다 쓸까? 이렇게 쓰는데, 이 진나라가 3쪽으로 쪼개져. 즉, 이 진나라의 신하들 셋이서 결국 나라를 3쪽으로 갈라먹지. 그 진나라, 이 진나라는 공중분해되고 3개의 나라가 돼. 그게 바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약육강식은 강화되는 가운데 계속 치고받고 싸워서 나라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7개가 나와요. 어떻게? 위조한, 연초, 제, 진. 이때 이 진은 여기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되겠지. 그래서 이 7개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7개의 나라를 칠웅이라고 하는, 영웅할 때 웅자지. 그래서 한마디로 주나라의 세력이 약화될 때 이민족의 침략으로 수도가 옮겨지고, 그러면서 주천자의 영향력은 더욱더 약화되는 가운데, 그 부하였던 제후들이 사실상의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각각 나라를 세웠고, 이게 춘추시대야. 그런데 이 춘추시대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존왕양이라고 표현해서 주천자를 형식적으로는 떠받들긴 했지만은, 이 403년에 위조한 이 진나라가 3개로 쪼개지면서
이 하극상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더욱더 강화되고 그 전국 춘추시대 때 백수십 개의 나라가 전국시대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70여 개로 줄어들고 70여 개의 나라가 계속 치고받고 싸워서 정복전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7개가 남았고 그 7개가 칠웅이고 칠웅 중에 하나인 이 진나라가 결국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이 약 500여 년간의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은 아주 엄청난 커다란 변화가 전개되는데 제일 첫 번째 주목할 만한 건 뭐냐? 바로 춘추 시대 초기부터 바로 중국도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철기. 그러면 철로 무엇을 만들겠어? 뻔하지. 크게 두 가지. 농기구와 무기. 먼저 철제 농기구는 기존에 사용하던 돌로 된 농기구와 나무로 된 농기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단단한 도구가 되지. 그에 따라서 이러한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생산력의 발전을 엄청나게 가져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중국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경이에요. 무경. 우경. 무슨 우자? 소우자. 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농사 지으면서 농업 생산력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상업이 발달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 철제 농기구든 철제 무기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뭐겠어? 수공업이겠지. 그래서 수공업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하면서 점차 도시가 성장하네. 그래서 중국엔 벌써 이때 인구가 이제 10만이 넘어가는 물론 추정치지 이런 큰 도시들이 성장을 하고 또 하나 이때부터 화폐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명도전이라는 화폐를 배운 게 기억이 날 거예요. 명도전. 칼 모양의 돈이지. 이 명도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굴이 되는데 이것은 전국 시대 때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제나라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동전인데 어쨌든 이러한 동전 뭐 또 포전도 있고 뭐 다양한 동전들이 사용이 되면서 화폐가 크게 유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철제 무기의 사용이지. 이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변하게 돼요. 원래 춘추 시대에는 춘추 시대의 전쟁은 대개 전차전이었어요. 전차를 이용한 싸움. 그러니까 전차는 뭐냐? 뭐 옛날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처럼 배너 같은 걸 봤을 때 거기에 수레에 사람 몇 명이 타고 말 몇 마리가 끄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과 춘추시대 때 내지는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차의 모습은 중국의 전차의 모습은 그 로마의 전차의 모습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전차를 타고서 싸움을 했는데
이때 춘추시대의 전쟁은 상당히 좀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뭔 소리냐? 선전포고를 해서 허벌판에 모여서 서로 전차들끼리 말이 이끄는 전차를 몇 명이 타고서 싸우고, 그리고 그 싸움은 뭐 크게 오래가지 않고 하루 이틀 사이에 싸워서 한쪽이 뒤로 밀리게 되면은 결국 항복 선언을 하면서 전쟁이 일반적으로 끝나는 이런 양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이제 이런 전차전보다는 기병과 보병을 이용하고, 다시 말해서 개인이 말을 타서 긴 창을 휘두른다든지 뭐 칼을 휘둘면서 싸우는 그러한 기병과 또 무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그 보병 중심의 상태,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전차전을 벌일 때는 첫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배층이야. 그러니까는 그 군사 숫자도 크게 많지가 않아서 뭐 몇천 명에서 뭐 겨우 몇만 명 정도가 이제 맞붙어서 싸웠던 것이지. 그래서 실제 춘추시대에는 국력을 표현하는 상징이 뭐냐? 전차의 숫자예요. 그래서 천승지국, 만승지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승. 이게 탈승자지만은 수레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레 만대 갖고 있는 나라. 또는 뭐 만승지국. 수레가 만대 있는 나라. 그래서 수레의 숫자와 수레 한 대당 보통 4~5명 정도가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해도 뭐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그러다가 이때가 오면서부터는 이제 수레보다는 그냥 속도 빠른 기병, 그리고 뒤따르는 보병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군사 숫자도 대폭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국 이때 전국시대 때 전쟁하는 거 보면은 뭐 10만 대군, 뭐 50만 대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때 중국 사람들이 약간 뻥이 있어서 10만 대군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100% 10만이냐? 그건 아니고 보통 뭐 5, 6만 넘어가면은 10만 대군이라고 불렀고, 50만 대군, 그것도 절반, 한 뭐 20, 30만 넘어가면 뭐 50만 대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춘추시대에 비해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수가 첫째 대폭 늘었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공을 세우면은 신분이 확확 바뀌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고, 그 신분이 상승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약간 정정당당하게 허벌판에 모여서 싸웠다 그랬지. 이때가 되면은 성 빼앗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여러 산성이지. 근데 중국은 산성도 있지만 평지성도 있고, 어쨌든 이런 성 빼앗기 전쟁으로 바뀌면서 뭐 밤에 기습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성 밑을 뭐 터널을 뚫고 지나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또는 성 밖에 큰 흙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서 넘어간다든지 위에서 밑으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온갖 다양한 전술이 나타나면서 그 전쟁의 규모도 확대돼서 수십만 대군이 싸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하나의 변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이 전국시대 각국은
부국강병을 추구해 나가죠. 부국강병. 부국강병. 뭐지 이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이러한 부국강병이 추구되면서 새로운 관료제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이건 뭐냐? 그전에는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 정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신분보다도 능력에 따른 관리들을 뽑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 전국시대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게 돼요. 또 무조건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료제라는 형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심히 미약했던 이 사라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각국마다 이 개혁을 추구해요.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는데 그 개혁을 이 당시엔 뭐라고 부르느냐? 교과서 읽듯이 변법. 법을 바꾼다. 근데 이제 쉽게 그냥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앞서 얘기했었던 진나라. 이게 최종적으로 이 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이제 BC 221년에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이 진나라에서 상황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여기 상황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행한 제도가 9년제를 일부지만 시행하기 시작해요. 9년제가 뭘까? 앞서 얘기했듯이 주나라 때는 봉건제를 시행했어요. 봉건제란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직할지는 천자가 지배를 하고 지방은 제후를 파견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왕이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봉건제는 제후를 통한 간접 통치. 그러니까 그 제후들이 그 지방에서는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주천자의 힘이 약화되자 다 별도의 나라로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이 9년제는 뭐냐? 그것이 아니라 왕이 행정구역을 나눠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바로 9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을 군으로 나누고 군은 다시 여러 개의 현으로 나눠서 각각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9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족제도를 만들어요. 호족?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민등록. 그래서 누가 어디에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러한 제도를 확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재정도 확충되고 국가의 부도 더욱더 늘어나가겠지.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부터 그냥 권력을 갖고 있었던 즉 부모 잘 만나서 그냥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 점차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실력 위주의 능력 위주의 선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무엇이 등장하느냐? 네.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춘추정 지우기 안 지워지네. 공유를 중단하고 다시 올리겠어.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의 각국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은 관료로 등용시켜서 그 통치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때 또 하나는 뭐냐? 개인의 국적, 어느 나라 사람 소속이냐를 따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다시 말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상황이라는 사람도, 이 진나라의 상황이라는 사람도 원래 진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렇듯이 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능력이 있으면은 등용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다스려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사회에 이런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로 인해서 춘추전국 시대에 와서 서로 각국 간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싸우는 가운데 혼란스러워졌지. 이때 이런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세자백경.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아들자, 일백배, 집가, 이건 이제 여러 제자인데 여러 아들과 백집?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또 틀렸네. 그렇게 이제 오해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 자는 아들자가 아니라 존중을 의미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서 뭐 스승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과 백은 꼭 100개가 아니라 많은 가는 집이 아니라 학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과 또 많은 학파를 그냥 제재박가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제 주목할 만한 제재박가 또 제일 초창기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유가. 유가.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다 차자 돌림이에요. 공자, 맹자, 장자, 묵자, 한비자. 이 양반들을 존중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 앞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자 같은 경우도 한자는 공자 쓰는데 이 양반의 원래 이름은
공구야, 공구. 근데 이런 훌륭한 성인들, 스승들, 학자들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자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질이, 예의할 때 예자지. 이 인예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 정치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효도와 우애의 가족윤리를 강조했는데, 이런 이제 공자의 사상이 크게 누구한테 이어지느냐? 크게 두 사람한테 이어져. 물론 공자의 제자가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인 제자를 둘 꼽을 수 있는 거예요. 맹자와 순자. 이 맹자도 사실 이름이 뭐냐면 맹가요, 맹가. 근데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맹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맹자에게 계승돼. 이때 이 맹자는 그 유명한 성선설을 주장을 하고, 이 육아의 학설과 학파가 맹자 쪽으로 쭉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순자. 이 사람도 이름이 이제 원래 순경인데, 이 순자는 맹자와 다르게 성악설을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의 순자의 성악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만든 학파가 바로 사벌에 있는 법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순자는 법가사상가 아니야. 유가사상가인데 그 제자들은 이제 법가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사상이 뭐 있나? 바로 노자와 장자의 도가라는 사상이에요. 노자는 출시대 사람이고, 장자는 이제 나중에 전국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뭐냐? 무의자예요, 무의자. 무의자연. 이 교과서에는 인위적인 제도를 배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무의자연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야.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사실 하지 않았는데, 이때 여기 나오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 자연은 영어는 네이처지. 그 사실 네이처를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자연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무의자연은 인위적인 것이 없는 스스로 그러한 상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냥 그 네이처 자연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를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를 무의자연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보다도 인위적인 제도를 배제하자는 것. 이게 가장 핵심. 무의라는 것이 바로 인위적인 제도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장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사상가가 묵자예요. 묵자. 이 사람 이름은 이제 묵적이라고 하는데, 또 이 사람도 묵자라고 부르지. 이 묵가는 뭐냐?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해. 즉, 공자의 인과 예, 효도, 우애 이런 것이 굉장히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폭이 좁고. 반면 이 사람들은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겸해라고 하는데,
두루 경제, 두루 모두 사랑한다. 이러한 겸해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해서 반전주의자예요. 싸움의 반대. 그러면 반전주의자라고 침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전주의자니까 안 싸우고 망하나? 이 사람들은 방어전만 해, 방어전.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쳐 돌아갈 때까지 방어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직업 중에 많은 직업이 성 쌓는 기술자들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반전과 평화를 주장을 했고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을 이용한, 다시 말해서 엄격한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고 엄격한 법의 적용을 주장을 했고, 이러한 이 법가의 사상을 전국시대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황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그 개혁, 변법을 추진해서 성공하게 된 진나라가 결국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영향을 끼친 사상은 바로 법가사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춘추전국시대가 뭔지, 또 사회변화, 그리고 그때 등장한 제재백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